여야가 국방위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오발령 소동을 일으킨 재난 문자 시스템을 고리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자 여당은 문재인 정부보다 안보 역량이 더 나아졌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간의 공방도 치열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11분이 경고한 뒤에 문자 메시지가 나갔어요. 예,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정치 대응입니까? 이미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쏴진 거예요.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NSC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 메시지 그 어느 곳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NSC 회의하는 시간이 빨리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대통령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NSC 회의할 때 다 반영이 되고 그 NSC에서 발표한 내용들의 그런 지침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64회의 긴급 NSC가 열렸어요. 문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게 17회입니다. 또 남북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파됐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께서 참여도 안 했어요. NSC에. 이렇게 나라를 다 망쳐놨던 게 민주당 5년입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NSC를 대통령이 주재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뭐 특별히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을 이제 문제로 좀 지적하는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좀 실패로 파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다 반영이 돼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당일날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뭐 대통령이 대응을 했겠죠. 국민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뭐 NSC라는 것이 금방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그 회의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뭐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그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전 정부 시절부터 대피훈련 등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돼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일부 의원은 말씀하시지만 그런 건 지금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현재는 어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11분 이후에 문자가 발령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경계 경보가 발령된 적이 없어요. 공습 경보는 공습 경보지. 예컨대 경계 경보라는 것은 예상될 때 발령되는 건데 이미 북한에서는 발사체를 쐈거든요. 네. 그건 공격이 예상되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인 거라서, 그래서 통상 미사일 발사 때는 공습 경보를 발령하지 경계 경보를 발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경계 경보 발령한 것이 행안부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거든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사이렌을 뭐 1분간 울리면 뭐 경계다, 3분간 울리면 공습이다. 그다음에 뭐 화생방, 핵무기도 화생방입니다. 그럼 화생방 실은 어디로 대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기관의 홈페이지는 다 있지만 이것이 국민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진한 부분을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뭐 시스템을 계속 갖춰 나가야 되고 그런 움직임은 벌써 시작이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일단 국방위에서는 정부 대응이 미숙했다라고 지적은 하고 있거든요. 뭐 동의를 하시는지요? 아니, 정부 대응이 미흡했지 잘했나요? 잘한 건 없잖아요. 이건 직관적으로 눈으로 봐도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지금 저거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오발령 소동으로 940만, 거의 1000만의 서울 시민들이 깜짝 놀랐죠. 3번이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 자체에 있어서도 안보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대응 자체도 따지고 보면 뭐 NSC 따질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참석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보다 2시간 늦었다. 이런 것들은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대한민국이 가깝죠. 그 다음에 일본이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디가 먼저 열려야 되죠? 대한민국이 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2시간 먼저 NSC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알립니다. 이 차이예요. 이미 비교가 되는데 뭘 잘했다고 저렇게 변명을 하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고요? 지금 정부가 누구 정부죠?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탓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려 놨다. 좋습니다. 그거를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제대로 못 해놓고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렸으니까 우리는 망가진 채로 더 망가뜨릴 거야. 이게 무슨 정권을 잡은 집권 세력들의 말인지 국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발령 소동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일본 동시에 위협이 됐어요. 네. 그랬을 때 JRC라고 해서 네. 일본에서는 이미 그 문자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구체적으로 일본 국민들한테 일본은 어디로 대피하시고 지금 미사일이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왔습니다. 계속 상세하게 알려줘요. 네, 네.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상임위장에 나와서 여당이 얘기를 해야 되고 국방장관도 얘기를 해야지 전 정부 탓하고 있으니 그냥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맞는 말씀이에요. 전 정부에서 국민의 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맞거든요. 사실은 북한과의 대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탓해서 문제 삼을 건 없죠. 다만 그 당시에 그 안보 시스템 또는 대피 시스템,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젖어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현재 위정자들이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시스템이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이전에도 보면 제가 금방 경계경보 이것도 되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아니 오발령이라는 것이 북한이 안 쐈나요? 쐈잖아요. 그럼 쐈는데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서 이게 오발령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오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발사했는 줄 알았는데 발사하지 않았다 이러면 오발령이죠. 예. 발사를 했는데 어떻게 오발 이런 식의 그동안에 두서없이 있었던 시스템 이런 부분을 현재 위정자들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바로잡아야 된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오발령 사태를 점검하겠다, 시스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많은 부분이 고쳐져야 할 거고 그래야 시민들의 불안이 조금 나아질 것이겠지만 지금 뭐 행안부에서는 민방위 훈련, 대국민 훈련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등등 뭐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가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 아까 윤기춘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죠. 문재인 정부 때는 전쟁에 불안이 없었어요. 물론 남북 관계가 좀 마지막에 삐그덕거렸죠.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남북 관계의 모습들을 국민들은 목도했습니다. 근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조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지만 전쟁 불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강대강 대치하면서 전쟁 불안이 고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남북 관계 자체가 평화무드였다. 전쟁 불안 없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좀 바로잡고 싶고요. 시스템 개선 문제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안보 관련된 부분들은요. 역대 정부에서 매번 그 관련 기관들이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관련 부처나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보고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오발령 소동을 통해서 예.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냥 일본을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벤치마킹을 네, 하는 저는 차원에서, 그랬으면 예.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해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좋은 안보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재난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죄송한데 이게 예. 그 전쟁 위험이 없었으면 좋죠. 그런데 사실은 대화 국면이라고 해서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심으로 대화에 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안 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미사일 기술과 핵무기를 다탄도하고 상당히 개량했단 말이에요. 군비 증강을 왜 합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게 군비 증강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방어 전쟁 준비를 위한 또 훈련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럼 이게 국민 안전 측면에서 대통령의 진위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우리 군사력 등 훈련 덜 했죠. 한미 연합 훈련 덜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북한은 대화에 나서면서 어찌 보면 우리를 속이고 군비 증강을 했어요. 예, 이게 어떤 게 전쟁 위험을 높인 거고 어떤 게 낮춘 건가요? 아니 그렇게 그렇다면은- 말씀하시면 예. 저는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짧게만 듣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군비 증강했고요 예산 국방 예산 엄청 늘렸습니다. 대화는 했어도 전쟁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하시면 안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훈련을 왜 안 했습니까? 훈련 한두 번 안 했죠. 당시 대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요. FTX 훈련 안 하셨잖아요. 하노이 실 기동 훈련 안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하노이까지 끌고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부 다 고통과 도상 정책이 훈련했지 있었겠습니까? FTX 훈련 안 하셨잖아요. 네, 다른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제 좀 시스템을 잘 갖춰가자는 건데 재난 문자는 받으셨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시기에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좀 보세요? 어떤 좀 방향성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보면 재난 문자가 이게 민방공 훈련 관련된 문자는 처음 받아봤어요. 저는 재난 문자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문자 홍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민방공 훈련 문자가 와도 이게 뭐 재난 문자인가 보다 하고 약간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신호 체계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예. 약속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민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챌 수 있는 훈련 반복 내지 어떤 뭐 홍보 강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안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사이렌이 한번 울리면 이게 어떤 상태다라는 국민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거의 조건 반사죠. 근데 지금은 사이렌이 울리면 이게 1분 울리는 건지 3분 울리는 건지 전혀 저도 맞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 제가 찾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과의 약속인데 이 약속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대피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피 장소도 이게 일일이 국민께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앱에서 어딜 누르면 사실 자기가 가장 근접한 대피 장소가 뜰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마련을 한다든지 지금 뭐 급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쟁 위험이라는 게 안 나면 좋지만 사실은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개선 내지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얼른 마련해서 얼른 해야지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를 저희도 함께 바라보겠고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성관이를 둘러싸고 이제 굉장히 많은 조사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감사원도 감사를 하겠다. 여야는 국정조사에 좀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권익위도 처음에는 공동조사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 단독으로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성관이가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 굉장히 좀 거부의 뜻을 강하게 좀 비치고 있거든요. 이 배경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선관위는 이제 법령을 얘기하시는데 예. 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지만 현직 대법관이십니다. 네. 현직 대법관은 우리나라 법령 해석의 1인자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종 법령 어떻게 보면 해석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있지만 그런데 선관에서 얘기하는 그 해당 법령은 국가공무원법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 국가공무원법의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다 감사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선관위나 법원, 국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선관위 예를 들면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 인사혁신처장 대신 사무총장이 한다. 네. 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인사혁신처장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원이 다른 행정기관도 감사 못합니까? 직무감찰을? 그런 법령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지만 사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선관위원장께서 저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감사원법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들어있질 않아요. 헌법재판소 등만 들어있지. 자, 그 뻔한 건데 저렇게 해석해서 안 한다는 것은 국민적 여론을 아직 모르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권익위에서 단독 감사하는 건 맞는 거예요. 합동 감사는 아니 해당 일이 일어난 부처가 어떻게 합동 감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또 하나는 이전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선관위에서 감사를 했어요.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지금 문제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을 어떻게 믿습니까? 따라서 저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단독 감사를 하는 게 맞고 권익위대로 예. 그다음에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국회는 또 국회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선관위의 인사 채용 이 부분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게 만약에 중립성 부분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네. 사실은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투명한 기관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관위는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때문에 못 받겠다 감사를.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소쿠리 투표 때 이 중립성을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엔 감사를 거부했는데 지금 선관위, 아까 감사원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정리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자녀 특혜 의혹을 봤을 때는 네. 감사를 받음이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관위의 특성상 독립성인데 어디에 독립이냐면 정치적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있고 이게 선거를 관할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그런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네.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대 정부가 들어서서 감사원을 통해서 선관위를 흔들게 되면 그런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같아요. 네. 이해는 되나. 네. 지금 자녀 특혜 의혹 같은 경우는 정말로 경악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뿌리 뽑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감사원 감사 부분들은 이번에 받게 되면 선례가 돼서 이제 중앙선관위도 계속 감사를 봅니다. 그럼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거의 중립성이나 이 관할하는 이 기관으로서의 조금은 독립성이 아니라 좀 투명성 이런 부분들 의심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어서 이거는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자녀 특혜 의혹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에서 선관위는 이제 뭐 국정감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여야가 아마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더 강도 높게 이거를 밝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또 조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자체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아주 뿌리 뽑는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그런 방식은 되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냐 안 받냐를 가지고 그거를 논박을 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럴 수는 있어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에 이전에 저희가 많이 문제 삼았던 부분 중에 뭐 적폐, 친일 이런 부분들은 현수 바꿀 때 이것은 가능하고 민생 파탄은 안 된다. 이런 그 판단했거든요. 자, 이런 판단, 그러니까 선거 지도나 선거 관리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부적절하지만. 그런데 인사 문제 저렇게 인사를 하는 그 직무 감찰을 하겠다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글쎄요. 저는 아주 굉장히 이례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이 많은 데거든요. 근데 법령 해석에 있어서 분명히 감사원법이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대비되는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보면은 감사원이 등장을 해요. 감사원이 마치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다 등장하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선관위에서도.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법령 해석 저렇게 해가지고 버티겠다? 글쎄요. 선관위라는 게 국민 외 조직인가요? 저는 저 부분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그래서 지금 회의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감사 여부 어떻게 할 거냐 수용할 거냐 등등도 발표를 할 거거든요. 혹시라도 뭐 거부 의사를 또 밝힌다면 그럼에도 이제 감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강제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게 마땅해요. 저는 그런 의견에는 동감은 하나 길게 봤을 때 이 조직 자체에 제도적으로 뭔가를 바꿔놓고 나서 말씀한 대로 선거 업무에 관해서는 감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거는 감사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야가 어느 정도 입법부에서 좀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되면 그 차후에 어떤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진행함이 마땅한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국민적으로 공분이 크니까 네.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또 그런 측면을 또 이해해야 되지 않냐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거의 검찰 수준으로 좀 무지막지하게 감사를 펼쳤거든요. 초반에 기억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대상들을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또 정치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결과에서 거부를 해요. 근데 이것을 강행할 수는 있는 건가요? 감사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예. 거부 형태에 따라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죠. 아, 그렇게 또 적용이 네. 되는군요. 그리고 물론 또 수사가 또 기다리고 있겠지만 예. 감사원에 감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하고 권익위원회 조사 이런 부분들은 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투명한 기관이 되고 원래 부여된 직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기관의 결과들이 다 종합돼 가지고 혁신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갔다 왔고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박하고 있는데 청문회 필요성에 대해서 배경 좀 짧게 얘기해 주실까요? 아니 청문회를 하는 거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찰단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결과 발표 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그 시찰단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어떤 부분에서 저 보류를 발표를 하고 했죠, 저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냥 뭐 곧 분석하고 있다, 보고 왔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외에는 없잖아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IAEA는 지금 방류를 앞두고 거의 승인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방류가 이제 7월, 8월에 되는데
이제 국민들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먹거리에 직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찰단이 뭔가 지금 아주 명확한 얘기를 해줘야만 정부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흐지부지 대충 넘어가서 결국에는 방류를 용인해 버리면 그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배경에서 국회에서 불러서 청문회를 통해서 뭘 봤는지, 과연 당신들이 본 게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왜 맨날 그 우리가 민주당에서 뭐 유람 같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뭐 비판하는 뉘앙스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뭘 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기관인 입법부가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 청문회에서도 뭐 명확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IAEA가 근데 결과를 발표하게 되거나 혹은 뭐 지금 중간 보고서 나오는 것만 봐도 사실 다소 긍정적인 요소들을 말하거든요. 그럼 그걸 못 믿겠다 혹은 이렇게 우리가 입장을 낼 수 있는 겁니까? 내야죠.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으니까 동조하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얘기하는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막을 수 없어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보면은 IAEA는요. 그거를 승인하고 말고가 아니라 방류 기술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분석해봤더니 오염수 방류해도 될 만한 그 정도의 오염수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IAEA가 하나 있고 나머지 진짜 그 외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주목해야 될 거.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주민들이랑 거기에 있는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반대하는 걸 왜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해주냐 그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히 해야 돼요. 민주당 입장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컨대 지금 국제적으로 공감돼 있는 게 그러니까 논의의 출발점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시설을 가동해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걸러내요. 걸러내서 그 WHO가 허용하는 국제 기준치로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이건 허용된다, 괜찮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IAEA가 검증하자. 자, 이런 그 어떤 그 일본과 그 간의 오간 얘기를 민주당이 인정 안 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다면 시찰단이 와서 어떤 발표를 하든 민주당은 그걸 전부 다 인정하지 않죠. 근데 지금 원래 중간중간에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이해가 돼요. 예컨대 그 알프스 성능이 믿을 수 있냐.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 알프스 성능이 믿을 수 있고 균일하고 지속 가능하냐. 그래서 시찰단 가서 본 거예요. 가보니까 설치가 잘 돼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 네. 이걸 보고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30년간 방류하니까 30년간 이게 꾸준히 가동할 수 있느냐 이것도 보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럼 일본이 그 준 데이터 값을 믿을 수 있냐 이것도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어요. 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교차 검증해 보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IAEA도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아까 말한 전제가 안 맞기 때문에 전제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물론 국민적 정서상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국제사회는 상호 호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방류한다고 쳐요. 그럼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강제 분쟁 절차에 휘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IAEA에서 만약에 검증해가 문제 없다 그러면 국제 강제 분쟁 절차에서 우리가 이길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를 민주당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검증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아니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무시하고 이런 정서적인 어필을 한다는 것은 조금 글쎄요 집권했던 공당으로도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이야기는요 저희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뭐 짧게만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이게 후쿠시마 예.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 부분을 그렇게 용인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수산물 수입이에요. 우리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유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줘야 됩니까? 제가 이 정보를 받아줄 거라고 보는데 그거 국민 입으로 들어가면 그 건강 어떻게 책임질 건지 하여튼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좀 주제를 바꿔서요. 이 최근에 경찰이 어떤 집회나 농성 과정에서 이제 좀 강경하게 진압을 한 모습을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과정에서 노동자도 뭐 경찰도 다친 이제 사례가 있었고요. 두 분께서는 이 강경해진 대응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은데 이것이 이제 불법 집회, 그러니까 이 원인을 두고 사실 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불법 집회를 이제 진압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입장이 있고 너무 과잉 대응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회와 시위 자체가 일단 집회 시위를 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출판과 집회 시위는 다릅니다. 둘 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지만 집회 시위의 기본은 위세를 떨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 모여가지고 국민께 위세를 가해서 나의 의견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다른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에도 보면 적법한 집회 시위를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법한 집회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절히 조화가 되는 겁니다. 집회 시위가 무조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한 집회 시위 방법이나 시간이나 태양을 떠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법원이 허락한 범위 내 허락한 조건을 어기게 되면 이것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누가 막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공권력이 막는 거예요. 그럼 그 공권력이 막는 데 있어서 이게 강경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그 집회 시위의 불법성을 못 막으면 이건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공무집행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강경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집시의 태양을 보고 예컨대 집시에서 죽창을 들고 한다 그러는데 경찰이 그거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작용과 반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 되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예. 집시의 문화 자체가 조금 성숙되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합법적인 집시를 하는데 이것을 불법적인 또 강경 대응으로 한다. 그럼 이건 부당 공권력 행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살수차 방지 입법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이 집회 시위 부분들이 정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기억하실 겁니다. 최루탄이 난무했고요. 백골단이 몽둥이 들고 학생들을 머리를 때려서 깨고 피 흘리고 많은 집회 시위에 나왔던 학생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경 진압에서 나온 겁니다. 이 집회 시위 문화가 발전이 돼서 이제는 평화 시위로 많이 정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불법 시위 부분들이 있는 게 한 10명이나 5명이라고 보시죠. 그러면 그 5명이 불법을 했다고 해서 이 전체 집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런 지금 현재의 정부입니다. 저번에 건설노조가 노상방뇨, 고성, 노숙 이런 부분을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서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이 집회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에 강경 대응해라. 그랬더니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제 캡사이신 쏘겠다. 그다음에 훈련 바로 들어갔죠. 네. 엊그제 시위했던 분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서 피를 흘리는 영상도 나왔죠. 지금 이게 갑자기 한 3, 4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집회 시위하시는 분들께서 돌을 던지고 불법적으로 과격해지는 것은요. 경찰이 방패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최루탄을 쏘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서는요. 도보행진하고요. 좀 확성기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최소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 정부가 이렇게 강경진압 일변도로 해서 뭔가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다면 이 현장에서 다시 돌 던지고요. 다시 화염병이 생길 거고요. 이런 충돌들이 생길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러죠? 근데 제가 원인에 대해서 아까 논란이 있다고 말씀했던 게 이제 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한다거나 도로에 불법으로 뭐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도- 경고를 했습니다만 경고가 네. 이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물리력을 문제거든요. 사용해서 때려잡아요?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정돈이 필요한 인력을 더 걸까요? 동원해서 예. 드러내면 되죠. 그리고 체증을 통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죠. 그게 불법을 처벌하는 평화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 불법 시위를 했다고 한 분을 때려요? 이게 과연 질서를 바로 잡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구별해야 될 게 아까 한국노총의 그 고공시위 그 부분은 예. 경찰이 시위 진압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이렇게 부분은 분기- 도로 위에다가 예. 불법 건축 공작물을 설치해놓고 시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무슨 칼을 들고 있고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관할 행정기관이 그 부분을 이제 단속을 해요. 대집행을 합니다. 대집행을 할 때 경찰한테 행정 응원 요청을 해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찰은 행정기관의 일환으로서 그걸 한 것이지 시위자는 아닌 것이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해산 명령을 3번 해서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번 하고 20번 하고 그냥 방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해산을 시키려고 그러면
대응하는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제 시위 단체들이. 예. 자, 이런 시위 문화가 만약 정착되면은 경찰이 과잉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 야 저거 좀 과잉 진압이다라고 그런 인식될 만한 행동을 할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이 시위가 공권력 대 시위대의 문제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시위대야 국민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야 국민인데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공권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위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위대의 무방비한 말도 안 듣는 시위, 예컨대 자기들이 약속한 5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5시 이후에도 해요. 근데 법원에서 당신들은 8시까지 해라라고 어떤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어겨요. 1박 2일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불법성 내지 시위의 가격성을 돌 던지고 하는 거 이거 예전 시대예요. 지금은 신고한 시위 태양, 시위 경로를 벗어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지금 약속 아니겠습니까? 법원에다가도 이거 금지 통고 억울하니까 법원에다 신청했더니 법원에 조건부 허가를 했어요. 그럼 조건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건 지키지 않고 다음에 또 신청합니다. 그 본인들은 제도를 이용하면서 왜 제도적 공권 행사를 왜 그걸 또 안 따라요? 다만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을 이제 경고 이후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뭐 체증을 한다던가 이런 차후의 방법이 있다는 시위는요 말씀이시죠? 처벌 목적, 시위 진압은 그러니까 처벌 목적이 아니에요. 시위를 해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위는 그분들을 체증해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시위 해산 명령을 해서 명령 안 들으면 해산시키는 거죠. 이게 우선인데 그거 체증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이제 시위대와 국민으로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부에 제가 이 의도를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정부가 예전에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진압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를 이렇게 강경진압을 눌러놓으면 이 정부는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는 이런 정부다라는 인식을 국민한테 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길게 봐서는 뭐 국민들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까? 캡사이신을 시위대에 뿌리고 해산을 시키면 그분들이 가만히 해산합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물리적 행위를 당하면 반사로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 돌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캡사이신 뿌리게 되면 그런 폭력 시위가 더 난무해지면 국민들이 지금 확성기 듣고 좀 교통이 불편할 수준이지만 그 위에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시위를 하는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게 생각을 하나 못 이런 하죠. 게 있어요. 자, 폭력적인 시위나 폭력적인 진압 다 안 좋죠.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원인 결과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 자, 시위대를 그냥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해산 안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할까요? 놔둬야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한 법 집행을 좀 더 고민해야죠.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폴리스라인을 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진도 하고요. 그럼 예를 들면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차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산 명령을 안 듣는다 하면 말하자면 그분들을 강제로 끌어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태워서 하면 되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강하게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몽둥이 들고 때리는 거 아니죠.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눈에다 몽둥이 들고 캡사이신 때리는 게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 되게 변호사님 그게 말이 사태를 된다고 앞뒤로 생각하십니까? 바꾸시는데 자, 시위대를 적절히 드러내는데 그 시위대가 2만 명입니다. 경찰이 그거 다 드러내는 것도 어렵지만 자, 시위대를 드러내는데 바로 몽둥이 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드러내려고 시도할 때 시위대가 대항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격한 서로 간의 공방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예전 유신 시대도 아니고 그럼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예. 보세요. 옆구리에 몽둥이 차고 서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몽둥이 그럼 그냥 있는 옆구리에 거랑 권총 차고 있으면 안 다르죠. 되는 건가요? 예컨대? 아, 당연하죠. 시위대인데 범죄 진압 총을 차고 나갈 때 있으면 옆구리에 됩니까? 이 호신용 기구 차고 가면 안 되는 저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필요할 거고 합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노총 경사노위 탈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민노총은 원래 경사노위 출범할 때부터 원래 참여를 안 했으니까 한노총까지 탈퇴하게 되면 사실상 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부터 경사노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김문수 위원장은 임명돼서는 안 되는 분이었고 지금 보면은 경사노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어떤 역할도 없는데 한노총까지 탈퇴를 한다고 그러면 경사노위가 필요 없죠. 경사노위 해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정부가 좋습니다. 노동자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거는 개선하지만 그래도 노동자 부분에 있어서 권익이나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려는 노력을 양쪽 투트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경 일변도로 노동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동자의 수요 부분들을 듣는 역할을 경사노위가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한노총이 나 안 하겠어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김문수 위원장이 책임져야겠죠. 그리고 따져보면은 김문수 위원장을
이 정부가 버려야 될 공산도 있습니다. 이 카드를. 아, 예.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을 사퇴시킴으로써 한노총을 잡고 다시 경사노위가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뭐 대통령실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의견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경사노위의 역할 그리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경질론 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그래서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뭐 어떤 식으로 그 위원장직을 수행했는지는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본인이 일단 노동계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하게 이끌고 갈 수 없는 조직이에요. 저 조직은 타협기구거든요. 그러니까 타협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다소 서로 간에 으쌰으쌰해서 갈 문제지 나를 따르라라고 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 부분은 법정기구,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시위를 진압하고 하는 방법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김문수 위원장의 업무 방식이 혹시나 기존에 효율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업무 방식을 바꿀 필요도 없잖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짧게 한 두 개 질문을 좀 각각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후원을 모집을 했는데 1억 5천만 원 모집을 29분 만에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당 내에서는 이제 강성 지지층과 결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지지하는 층이 두터운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끊어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지지층은 당에 아주 애정이 돈독하신 분들이겠죠. 뭐 적극적으로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겠죠. 예. 근데 그거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애정이 좀 과하다고 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는 그 부분들은 문자 폭력, 그다음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포갑 예.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과 결별하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후원 부분들은 그거와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팬덤 중에서도 폭력적인 팬덤하고는 결별해야 됩니다. 그거는 민주 질서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부분들에 있어서 이 후원 뭐 되게 빨리 모이셨는데 네. 본인이 좀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엔 여당 질문 여쭤볼게요. 이용호 의원 5인회 발언했었잖아요.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거기에 대해서 취소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실언들 그리고 이 실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사과를 하게 됐어요. 사과를 하게 된 뭐 배경, 진심으로 뭐 어떤 반성인 걸지 혹은 압박에 의한 걸지 뭐 다양한 글쎄요, 해석들이 반석이라기보다는 잘못 알았겠죠. 그러니까 오인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무슨 소수의 비밀 회의 같이 시작해.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회의에 가봤는데 예. 대변인 할 때 거기에 이제 집행부가 모이는 거예요. 사전에 당대표실에 예. 집행부가 모여서 그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최고위원 일부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사전에 조율하고 간다 그러면. 근데 집행부가 모여서 그날 사무총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표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고 돌아갔는지. 당대표라는 것은 사무기구의 또 수장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는 또 의사결정 기구고 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상정할 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 듣는 거예요. 이건 있어 왔거든요. 네. 이걸 딱 5인에 딱 이렇게 네이밍을 하니까 마치 비밀스럽게 의사결정 기구는 따로 있다 최고위원회 달리.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태 있었고 거기에 예컨대 뭐 최고위원 중에 일부가 껴 있다. 근데 그 일부의 성향이 일상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성향이 어느 분이다. 이러면은 그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것은 이용호 의원께서 잘못 아셨고 이게 아무래도 말씀 죄송합니다. 이게 지원자가 좀 없고 최고위 뽑아야 하는데 그 지금 나오는 원외 인사들의 좀 무게감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이 또 주목받는 것 같거든요. 아니 본인이 신청했으면 됐잖아요. 제 말씀 뭐냐면 이 최고위원 그 보궐선거에 전국에서 뽑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당뇨들의 힘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 선거의 성격상 본인이 잘 있으면 나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안 나간 이유가 있겠죠. 그 현재 최고위원회에서 예. 이 최고위원의 힘을 못 받는다. 그건 최고위원회의 문제인 것이지 몇 사람이 더 밀착한다고 해서 최고위원의 기능을 그건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기하고 똑같아요. 왜 나를 지지 안 해? 왜 저 사람만 지지해? 아니 본인이 지지받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용호 의원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예. 지지를 그 최고위원회 출마를 안 한 분들은 그런 심산이 있는 거죠. 내가 표를 못 얻을 것 같다라든가 또는 내가 가가지고 큰 이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출마를 안 하는 것이지 예. 출마를 누가 막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